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광화문 청계광장에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매우 앞서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버스 정시론에 맞서서 택시 직행론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고 버스 안 타고 택시 타고 대권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입당을 할 건지 말 건지 잠시 후에 더욱더 빨라진 가속화된 대권 시기에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선의 시기가 똑딱똑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의 시간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반대급부로 추미애 전 장관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나올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첫 번째 어젠다 이슈로 이 대선 시기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간신문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은 한국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살짝 열린 일상. 학교는 더 열리고 해외여행도 백신을 접종한 분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공연장도 서서히 열리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괌, 사이판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 설레는 여행지들 내달 16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운항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을 상대로 백신 맞은 친구들과 여행 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역시 키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측에게 8월까지는 결단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는 먼저 출발하면 손해다라는 벌써부터 이 대선길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에 결단하라라는 당대표, 먼저 출발하면 손해다라는 윤석열 총장 측, 이 두 측에서 조율이 될지, 조율이 안 되고 어긋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관건은 등판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가 관건이겠죠. 잠시 후에 대선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지사 대권 노젓고 있고 거침없어 보이지만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3중 파도가 있다. 첫 번째 파도는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 저희 돌직구쇼 멤버이기도 한 전재수 의원도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었죠. 이 지사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당 밖에서는 젊은 쇄신을 예고하는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도 부담스럽다. 3중 파도가 이 지사 앞에는 놓여있다는 분석 경향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이게 지금 불필요한 논란이 청와대 발 제기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G7 회의의 기념 사진에서 애초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더 가운데 놓기 위해서였는지 G7의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잘라낸 겁니다. 논란이 일자 다시 이 사진을 지우고 원래 사진대로 복귀를 시켜놨다는데 남아공 대통령이 있고 없고 정상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데 왜 굳이 남아공을 잘라내서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제작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외교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가운데에 놓으려고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여권의 핵심 실세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들리십니까? 똑딱 똑딱
똑딱 대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권 주자들도 젠더름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효과와 야권의 지지율 그리고 대선의 시기에 오늘 대권의 저희 돌직구 쇼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결심을 하기엔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 윤 총장은 보면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돌직구쇼에서 오늘 주목한 차기 대권 시기에 첫 번째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측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을 맡은 이동훈 대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 등판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입당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힌트가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다만 국민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 윤 총장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아직 윤 전 총장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이준석 당대표는 8월까지 결정하라라고 시간을 재촉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측의 고민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여의도에 사무실을 연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사무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회 반장 출신의 정치 베테랑 이재명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무실은 뭐고 연락사무실은 뭡니까? 글쎄 이번 주 안에 여의도 연락 사무실 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캠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야말로 이동훈 대변인을 선출했고 이제 일단 그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다만 연락사무소 개념의 그런 사무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이라는 얘기죠, 거점. 그렇죠. 캠프 개념으로 어떤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에 대선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공보라든지 여러 팀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캠프 사무실 개념보다는 일단 대변인이 있고 또 SNS 활동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최소 인력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선 캠프는 아니다. 일종의 거점이다. 말 그대로 연락 사무실 정도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조금 전에 이동훈 대변인이 늦지 않은 시간 동안에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어제 대변인 메시지 중에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 핵심이 어떤 선택지도 열려 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고 거기서 부응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론적인 얘기인데 전 다만 정치 본질 자체가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먼저 비전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지금 굉장히 스텝이 약간 좀 꼬인탄 느낌이 드는 게 결국은 가장 순서라고 보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런 거다. 내 비전 이런 거다. 우리가 갈 길은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제시하고 이걸 위해서 정치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얘기하고 이 정치를 바꿈에 있어서 정당에 들어가 내가 이렇게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이제 순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남 자체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자주 갖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갑자기 이제 급부상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부인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거꾸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늦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전 먼저 윤석열 총장이 나의 정치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선언하고 그 속에서 정당으로 어떻게 정당과 합류할지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얘기하는 게 그냥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8월까지는 결단하라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됐고 버스 정시론에 맞서서 윤 전 총장 측 주변에서 택시 직행론도 한때 나왔습니다. 이거 뭔지 살펴보시죠. 택시 직행론. 이 대표 8월 말이면 정치적 결단 충분하다. 그때까지 버스 안 타면 문 닫고 떠난다. 윤 전 총장 측. 방금 들었던 것처럼 모든 가능성 열려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버스 탈지 말지 결정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지난번에 연희동에서 윤 전 총장과 함께 했었던 청년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버스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으름장 놓을 필요 없다라고 이 대표의 버스 정시론에 불편한 얘기를 꺼냈어요. 손님 한 명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우리 버스 안 탄다. 우리 택시 타고 가도 된다. 아쉬울 거 없다. 논란이 커지자 일단 이동훈 대변인은 그 윤 전 총장 측 정무적 입장 아니다. 지지자의 입장이다라고 확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비대위 임기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버스 정시론과 택시 직행론까지 지금 나왔고 택시 직행이다, 뭐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버스 탄다는 겁니까? 택시 탄다는 겁니까? 택시는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택시 운전사 자격증이 있죠. 직접 택시를 몰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택시를 태워서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보여주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버스에 충분히 탑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스 정시 출발하니까 이때까지 안 타면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도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곳까지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다른 결의 얘기겠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아다르고 지금 어다르네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를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경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러지게 되는 순간 100% 여론조사로 치러지게 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전 국민 여론만 갖고 대통령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당원들의 뜻을 물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내에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 등 외곽의 주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서 충분하게 시간과 기회를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등을 내어드리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버스의 정시 그 전에라도 8월 말이 되는 그 시간 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은 저는 충분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말 듣다 보니까 더욱더 그 속내가 좀 궁금해집니다. 버스, 택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비슷한 발언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저는 그 조직체 갖춰나가는 걸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하지만 대선이란 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던 그런 어떤 어항의 이미지 말고도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외교, 그리고 안보, 그리고 경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선 주제의 관점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늦으면 늦을수록 저는 국민들이 다소 좀 오해할 소지가 있다. 네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빠를수록 좋다. 빨리 버스 타라. 이 대표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조금 전 윤 전 총장 측발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난 11일 동교동에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다라는 뉴스 속보를 알려왔습니다. 방명록에는 한국의 새 지평선을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새길 것이다 라는 방명록을 썼다고 하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 행보가 조금은 아리송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 좀 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새기겠다라는 것,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행보?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와 노선은 이런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국민의힘을 가든 또 어떤 국민을 만나든 어떤 전문가를 만나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말하자면 국민들이 피로도라든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을 할 때 저분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한참 만나다가 또 갑자기 이제 김대중 도서관을 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께 일정한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지지층 안에는 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또 중도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을 이제 말하자면 감안한 행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지인과 측근, 최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이한 이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들의 피로도가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점에서는 이제 가치와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께 좀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 내에서 말하자면 플랫폼의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이 보수 진영의 확고부동한 플랫폼 정당의 지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들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플랫폼 정당의 지위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시간의 문제일 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입당을 해가지고 왜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군수시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솔직하고도 또 예리한 분석 한번 듣고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코너 속의 코너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민심, 진심. 이라고 코너를 들어봤습니다. 민심의 민은 국민의 민, 진심의 진은 김진의 진. 참 진짜로 써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오늘 첫 민심, 진심 알아볼 여론조사 데이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요거거든요. 궁금합니다. 오늘의 민심, 진심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진심은 궁금합니다. 민심이. 이준석 효과가 윤석열 지지율에 시너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이준석 효과가 윤 전 총장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5월 4주에서 6월 2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고 역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배주찬 소장님,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연관이 있어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죠. 치명적인 영향이다. 치명적인 관계가 있어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대표 적합도도 물어보고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도 같이 물어본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이준석 지지층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대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보수층 지지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준석 대표가 잘 나가면 윤석열 전 총장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버스 타령, 택시 타령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버스 타는 게 낫냐, 택시 타는 게 낫냐, 그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버스 타야죠. 버스 타라? 왜 버스를 타야 되냐? 이준석 대표가 버스를 좋아하잖아요. 본인은 택시 기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즘 택시 기사분들 힘들어요. 제발 좀 택시 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사분들 어떻게든 힘 얻을 수 있도록 여기 전재수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하여튼 정부 정책이 좀 강력하게 갑자기 택시가 어쨌든 좀 돼야 될 것 같고 버스 타라. 버스도 버스를 안 타는 사람들이 버스 이야기 계속해요. 저는 하루에 여러 번 버스 타거든요. 버스 이야기가 왜냐? 자, 이제 이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 구도로 가겠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다면 2030 세대의 지지를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서 저는 8월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7월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 전 총장은 반사체야. 발광체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 반사체는 너무 오래 가면 피로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누가 지지를 합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지지하기 때문에 제3지대나 빅텐트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국민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제3지대나 빅텐트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윤 전 총장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새로운 큰 흐름이 다가왔습니다. 예. 이건 이제 차기 대권은 누가 결정하느냐? MZ세대가 결정해요. 2030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34%. 그리고 중도층은 계속 세분화돼요.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가지 않아요. 또 특정 후보에게만 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은 이 집단 세력화의 맛을 봤어. 지난번에는 재보궐선거. 처음으로. 이번에는 그렇죠. 이준석 대표. 다음번은 뭐예요? 대권. 차기 대권입니다. 그럼 차기 대권을 누가 결정하죠? 자, 진영 대결 구도에서 MZ세대가 결정을 합니다.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중도층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7월 달에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게 되면 전재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꾸 돌아다니면 이 포장 행보가 국민들은 싫어요. 국민들은 그냥 진검승부해라 이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해왔던 윤 전 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반사체지만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은 8월이 아니다. 7월이다. 7월에 결정해야 된다. 그 이유는 4글자입니다. 선점 효과. 선점 효과. 7월 달에는 들어와야 선점 효과의 약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이 배종찬 소장님이 또 민심 진심을 위해서 또 많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민심 진심 잠시 후에 있거든요. 또 굉장히 번뜩이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또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4번째 고발장을 냈다는데 이재명 기자 이게 뭡니까? 무슨 혐의로 또 공수처에 고발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이 혐의로 이제 다시 고발을 한 건데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위라고 이렇게 주자 부르는데 지난해 2월 출범하고 나서 현재까지 윤 전 총장을 검찰에 14번, 공수처에 10번 고발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게 옵티머스 고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한명수 전 총리의 위증 교사 감찰을 방해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합쳐서 지금 또 하나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까지를 지금 다시 고발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할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에 징계 사유장을 넣었던 거죠. 한번 나왔던 거다. 그렇죠. 당시 법원이 징계를 집행 정지하면서 내렸던 판결문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감찰부가 하는 걸 일시 중단시켰는데 그 자체를 방해했는지는 소명이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 그 본안 소송의 다툼이 필요하다. 유보적 입장을 밝혔었는데 다만 그 뒤로 대검이라든지 당시 수사팀이 여러 차례 한동훈 검사장에서 무혐의가 필요하다, 혐의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 감찰 방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겠지만 글쎄 공수처 입장은 굉장히 이게 딜레마 상황에 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이 수사를 통해서 다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더 추미애 전 장관이 무리하게 직무 정지를 하고 또 징계하려고 했다. 이런 인재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오히려 수사를 세게 해서 자꾸 피의자로 계속 수사를 끌고 갈수록 이재명 지사 측도 그런 우려를 했다는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탄압받는 인기가 돼서 조금 전에 배종찬 수장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데 반사체적으로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도와주는 꼴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입장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이 수사를 강하게 밀고 가기도 또 그렇다고 중단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민심 진심 살펴보시죠.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관련된 여론조사 수사에 찬성한다가 40.1%, 수사에 반대한다가 47%. 수사 반대 이유는 야권 유력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다. 그래서 반대한다. 수사 찬성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엄정한 조치다. 찬성. 배 수장님, 네. 40대 47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비슷비슷한 겁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 수사를 반대한다. 예. 아니,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뭡니까? 공수라는 것은 정말 기존의 검찰이 손대지 못하던 것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아니, 그 선택이 윤석열 전 총장이냐?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공감할 정도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사 찬성. 아니, 유력 대선 후보고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사퇴까지 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된다고 적어도 60%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이래야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이 당당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 그래프 한번 지금 우리 밑에 자막이 나오네. 47%. 이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여지가 바꿔 말하면. 뭐냐? 윤석열 때리기만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때리기만 하면 지지율이 왜 올라갔냐?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만 나오면 윤 전 총장은 지지율 올라갑니다. 하나 검찰, 또 하나 조국, 또 하나 추미애. 그래, 계속 때려줘. 이게 윤 전 총장 측에서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적어도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건 검찰개혁의 상징이잖아요. 적어도 60% 이상의 국민 여론이 나올 정도로 그래 이거야. 이거 해야지. 이거야.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3번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도 아니 이건 뭐야. 뭔가 좀 이게 명분이 타당하든지 국민들이 다 감동하든지 아니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해야 되면 수사할 수도 있는데 이게 1호 수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져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라고 공수처를 그렇게 법까지 바꿔가면서 파행까지 겪어가면서 국민들이 공감했던 게 아닌데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반사체잖아요. 반사체는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 때려. 해고록도 내, 뭐 또 때려, 또 수사를 한다 그래. 이러면은 윤 전 총장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반등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준석 효과, 하나는 윤석열 때리기의 재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서 좀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극소화하는 전략을 취하자. 이게 사실은 조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하나요?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민심 진심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배 수장님 모시고 흥미로운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권의 시계와도 계속해서 연관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핫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 주자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정중앙에 나와 있는데 G7 기념사진 편집 논란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맞은 장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황당한 소식까지 뜨거운 뉴스 핫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에 선정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최재형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 서울대 법대 동창회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총 3명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서울 법대 졸업했고 사법시험 23회 합격했고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등의 감사원장 경력이 있죠. (7월) 사퇴 후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 중진 인사 최 원장이 최근 지인들에게 6.25 참전 용사인 부친의 자서전을 보냈다. 다음 달쯤 거취할 수 있을 것. 고교 대학 동기 야권 인사 B씨. 공직에 있으면서도 적극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뜻이 있는 것 아니겠냐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최재형 감사원장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에 있는 저희야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언론을 보면서 진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비대위원은 모른다.
저는 이제 전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 있는 상황을 예. 지난주 금요일자로 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에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없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8월 대선에 대한 버스가 아무리 늦어도 8월 말에는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11월이면 대통령 후보의 선거의 후보를 결정줘야 됩니다. 그럼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 선거의 경선을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7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만약에 출마를 할 거면 7월 말에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소라는 매우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좋아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국민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여줬던 결기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고요. 하지만 현직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 정치에 대한 뜻이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이런 일들이 더 지체되고 이어지면서 감사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면 하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 정치적 오해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정치적 뜻이 있으면 생각보다 조금 빠르고 이른 시일 내내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밝히고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낭설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치적 관심을 피력하고 있지만 저는 감사원장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여줄 수 있는 그동안의 멋진 모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근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지금 압박을 했습니다. 돌직구 날렸어요. 빨리 사퇴하든가 거부하든가 좌우간 빨리 입장을 밝혀라 하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돌직구 발언. 전재수 의원께서 적중률이 참 좋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나오시면서 이준석 압도적 당선도 마쳤고 윤 전 총장 입당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내놓았는데 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치와 상식에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금 그 정부의 말하자면 감사원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위직 공무원을 향해서 한두 번은 언론에서 대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추측성 보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뭐 서너 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즘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인들, 측근들의 전원을 통해서도 지금 출마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입니다. 적어도 만에 하나 대선에 출마했다가 손 칩시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감사원을 그렇게 운영을 했냐? 감사원이 정부 정책을 그렇게 감사를 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제1의 덕목이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관료 조직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분이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예.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한번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 출마론이 불거지자 일단 견제구를 한번 날렸습니다. 추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직무감찰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권력부서가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굉장히 초래할 수 있다. 견제구 하나 던지고 추 전 장관은 대권 행보를 한 걸음 더 공식화했습니다. 본격화했습니다. 심장이 뛴다. 개국본 영남본부 발대식이 지난 10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국본은 이름을 최근에 한번 바꿨죠. 어쨌든 조국 지지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이고 회원들 대선 나와라 추미애를 외쳤다고 합니다. 나와라 추미애. 지금 사진 보이시죠? 나와라 추미애. 사랑해요 추미애.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나갈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미애, 피켓과 외침에 추 전 장관 심장이 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심장이 뛴다. 다시 촛불광장의 약속을 무겁게 되새긴다. 라고 밝혔고요. SNS에.
추미애 전 장관 측은 결심이 선다면 책이 나오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초에는 출마 선언하게 될 것이다. 7월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7월에 지금 뭐 최재형, 윤석열, 추미애 7월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최재형 때리고 심장 뛴다고 했어요. 나올이라고 보시죠? 아니,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이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이렇게 많이 얻는 편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조직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개국본. 이 개국본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일단 뭐 언론에 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을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로 하고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뭐 조직을 얻게 된 거죠. 그러네요. 물론 그 조직 자체가 뭐 외연 확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권 후보 아니면 본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공짜로 얻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국본이 이제까지 보여준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약간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저는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사실 하는 행동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당히 코드가 맞는 모임과 아마 대선을 좀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도 좀 나왔잖아요. 예. 5% 이상 나온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야권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나 땡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나와주면 땡큐다는 거죠. 저도 약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뭐 조 전 장관이 글을 쓴다랄지 계속적으로 SNS 활동하는 것은 야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약간은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죠.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오르내립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고위주를 거쳤던 사람들이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아니라 야권에 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상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이러한 고위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물들을 뽑아놔서 야권에 가서 대선 출마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는 눈이 없어서 검증을 잘 못해서 여권이 아니고 야권 가서 대선 출마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추 전 장관의 이야기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그 지지와 기대는 바람든 풍선과 같다라고 봅니다. 찔리는 순간 바로 끄지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전개했던 검정의 10분의 1만 한다 그래도 이 풍선, 빵빵한 풍선이 금방 터져버리지 않을까. 결코 대선 끝까지 가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또 출마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도 해주시고 하는 상황에서 우선은 제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점검도 해야 되고요. 이달 안에는 어쨌든 결정을 내리시겠다. 네. 야권에서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나 땡이다.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결과적으로 땡큐다. 국민에게는 2차 가해다. 비판을 했어요. 국민들은 화가 나서 심장이 멎을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같은 이제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이제 취재해 보기로는 민주당 현역 이 정확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저는 취재가 됐는데 이 추 장관의 대권 도전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당내에서 뭐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는 없고요. 더더구나 이제 모여서 뭐 의견을 서로 주고받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예. 뭐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을 아끼셨어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 속에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캐치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첫 번째 핫쌈이었고요. 두 번째 핫쌈 뉴스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잘 참석하셨고 성과도 있었는데 이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 불거졌어요. 사진 때문입니다. 기념사진. 자, 이 사진이 화근입니다. 그제 정부가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세계 열강의 어떤 정상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저곳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좀 자부심이 드는 사진인데 불필요한 논란은 저기에 남아공 대통령을 잘라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열강이 많지도 않아요, 정상들이. 굳이 남아공 대통령을 자르고 사진을 올렸다. 분석은 남아공 대통령을 자름으로써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센터에 위치할 수 있다. 이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지만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 설명은 이게 단순 제작 실수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외교 결례 논란까지 불거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야, 조작하면 되냐라고 비판. 센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자 정부는 디자이너의 실수다. 사진 게시 15시간 만에 원본 사진으로 수정했는데 잘린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문제. 두 장 사진 비교해볼까요? 확실히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 잘라낸 초기 정부가 올린 버전에서는 센터에 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남아공 국민들과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법한 이슈죠. 이거 외교 결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남아공의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특히나 다자회의에서 저렇게 사진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이건 외교적 결례, 외교적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기억할 때 지난번에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때도 그때 개회식 영상을 만들면서 서울이 아니라 평양의 위성 사진을 썼던 그래서 이제 큰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외주 제작사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한 번이면 이해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정부가 과연 이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고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계속 지금 청와대 해명은 제작사의 실수다, 뭐 디자인 실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외교를 제작자가 하는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 홍보를 디자이너가 하는 겁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내놓을 수 없는 해명인 거죠. 청와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적 현안들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꼭 센터에 온다고 해서 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상들의 순서는 그냥 재임 기간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년에 선출되면 또 끝에 씁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많이 오면 또 가운데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G7과 나란히 한다. 이런 걸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진을 왜곡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청와대가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잘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걸 두고 논란이에요. 정부는 그 제작자의 단순 실수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이거 대통령 센터 놓기 위해서 외교적 결례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수가 계속되면 실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외교의 문제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잘려진 남아공 대통령의 모습보다 눈길이 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저 남아공 대통령이 있을 때는 가장 끝에 위치한 게 남아공 대통령인데 잘린 사진을 보면 누가 제일 끝에 있죠? 바로 스가 총리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센터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외톨이처럼 끝에 스가 총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이번 G7을 둘러싸고 굉장히 좋은 백신 공급을 위한 협력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성과도 있었고 저렇게 세계 열강들과 함께하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껴진 국가가 바로 일본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일본의 스가 총리였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 한 장을 남아공 대통령을 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센터에 있고 스가 총리는 끝으로 밀려난 것 같은 모습들. 이게 과연 단순 사진 편집자의 실수였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법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능라도 영상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이 외교적 상황들 구태여 정부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막 뭔가를 만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일본이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단호하게 짚고 문제도 제기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크게 홍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공법으로 홍보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뭐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뭐 김병민 우리 비대위원의 말씀에 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게 국격,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대로 발휘된 그런 정상회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술 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도 국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가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들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없으면 지금 백신 생산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번에 G7 회의였는데 불필요한 것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뭐 엉뚱한 이 사소한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도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대통령의 이게 외교 성과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실수로 덮이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문체부에서 저렇게 사진을 낸 겁니다. 문체부에서. 문체부에서?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렇게 사진을 낸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공보 기능의 중심은 문체부가 하거든요. 그렇게 잘못 나온 것을 청와대가 제대로 잡은 겁니다. 잡은 거고 외교적 결례까지 번지지 않은 결례까지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좀 실수로 좀 봐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7에 이번에 좋은 성과들이 국민들께 더 많이 좀 알려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옵니다. 예,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삼 소식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인 줄 알고 맞았는데 식염수였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백신이 아닌 식염수. 아니 이게 비슷하지 않잖아요. 백신과 식염수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죠? 백신이 아닌 식염수 맞은 장병들 전원 재접종.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 30세 미만 486명 장병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단체 접종 실시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6명에게 식염수를 접종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장병 제보로 알려졌어요. 담당자 실수. 여기도 또 실수네. 당일 같은 시간대에 접종한 장병 21명에게 재접종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6명이 실수로 식염수 접종했다는데 또 왜 21명한테 재접종 통보됐어요? 맹물 백신 제복을 정상적으로 백신을 맞은 인원과 식염수 주사 맞은 인원을 구분할 수가 없다. 전원 재접종하는 황당한 상황.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화이자 맞은 사람 또 맞아도 돼요? 병원 측은 2번 맞아도 전혀 문제없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제보글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좀 따져봐야 되지만 군에서 전원 재접종하라 라고 지침을 내렸다면 군이 누구에게 식염수 맞고 누구에게 백신 맞췄는지 모른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황당 무기한 소식입니다. 아니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백신과 식염수는 다르잖아요. 담겨있는 병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주 황당한 실수인데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국군 대구병원에서 486명 30세 미만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할 때는요, 백신 용기에 식염수하고 섞어서 해요. 그런데 그날 접종을 하는데 접종을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백신 한 병이 온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백신이 남았어. 그렇죠. 근데 한 병이 식염수를 섞어서 6명이 맞을 분량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6명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네. 그냥 백신이 남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백신 대신에 식염수가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백신을 주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잔량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식염수 적정히 섞는데 백신을 다 주사를 하고 나서 잔량이 조금 남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식염수를 완전히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6명한테 접종을 한 거죠. 네. 근데 6명이 접종했는데 사실 누구에 접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어디 굉장히 아플 때 뭐 의사들이 소화제를 주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식염수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아마 밖에 나가서 나 이제 접종했으니까 예. 굉장히 괜찮다고 아마 편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식염수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이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빈병이 남은 6병 시간대를 추적해 보니까 예. 21명이 그 시간대에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중에 6명이 식염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군인들은 전원 재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21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접종 한번 맞은 사람이 또 접종을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당구에서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근데 또 한 가지 국군 대구병원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는 말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딱 끝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국군 대구병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스피드를 내서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 있을 되지. 수가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걸 타산지수 삼아서 예. 정부에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관섭 변호사님 상황 설명 잘 해주셨는데 6명이 식염수 맞았을 거다라는 것도 추정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대 21명에게 재접종하라는 것도 추정치예요.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제보로 이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묻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옆에서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얀센 접종 맞았거든요. 갸우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백신 접종 맞고 누가 맞았는지 모르는데 한 번 더 맞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가서 얀센 접종을 맞고 금요일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당일 전당대회 사회를 보고 딱 접종을 맞고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막 쏟아지고. 근데 그날 밤에 가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고열이 한 39도 가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온몸에 몸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의 만 하루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이 쭉 떨어지더니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통보가 와서 몇 명한테 백신이랑 식염수를 섞어서 놨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와서 주사 맞으세요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군이 아니라 이게 민간에서라도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화이자 백신 맞아갖고서는 열이 나거나 뭔가에 대해서 그 면역 반응 체계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장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냥 와서 다 같이 또 맞으라고 한다면 이게 2번 맞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군의 반응이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군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앞서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군 부실급식 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산 변호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어디 여기만의 문제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잖아요. 21명에게 재접종하라고 통보를 했다는데 그 다음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21명 중에 희망자 10명만 재접종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 중에 식염수만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후속 작업도 이게 뭡니까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21명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6명이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김광섭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백신 남아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은 최소한 식염수를 맞았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아니 10명만 재접종을 맞으면 나머지 11명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1명, 당시 동시간대에 있는 21명이 있기 때문에 다 재접종을 해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 잘 얘기하셨지만 아니 가뜩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다들 많지 않습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건 물론 화이자 백신이지만 열이 나고 막 이런 이제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또 지금 이중 접종이 어떤 문제가 올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맞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군임에도 불구하고 21명에게 어떤 선택권을 줬는데 그중에 10명, 아마도 이제 이상 반응이 없는 10명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식염수 백신을 맞았나?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본인도 추정을 하는 거겠죠. 맞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관리가, 과거에 이제 군대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행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군대 행정이 이렇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부실급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군에서라면 그냥 일사천리로 뭔가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다시 안 맞은 11명 중에 식염수만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분은 백신 맞은 줄 알고 사실은 식염수만 맞았는데 돌아다니다가 면역 못 얻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 뉴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정밀하고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봐야지 이걸 그냥 추정으로만 하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한 뉴스인데 자, 백신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한 예약자 36만 명이 7월에야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고량이 약 204만 명분인데 이달 중에 백신 접종 희망 예약자가 재고량보다 36만 명 초과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7월 초로 미뤄졌다는 소식. 다행히도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우려에 비해서 접종을 맞겠다라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서 국민의 집단 면역 형성 계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모습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이 물량도 빨리 이제 도입이 돼서 접종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전지수 의원님, 네. 군 복무 제대로 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하셨죠? 다시 한번. 해병대에서. 해병대에서 했죠? 군 백신 접종 해프닝 사고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군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군대에 19세기 관행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군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군대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군은 폐쇄적인 곳이고 또 이제 특수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양해해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군도 기존의 폐쇄성 또는 특수성만 자꾸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이제 병력 문화, 군의 분골 쇄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저게 얼마나 주먹구구냐면 한마디만 더 하면 조금 한 시간 지나면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항체가 형성됩니다.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항체 형성 여부를 측정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인원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백신을 접종하고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관측을 해서 누가 식염수를 맞았고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추적해야지 시간대로 대충 때려잡아서 접종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이 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입니까? 이거 참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백신 얘기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백신 휴가를 오늘 갖는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파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대표가 천안함 유가족을 만나서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장 대표님이 아이들 친구 보고 저희 아들이 제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힘이 넘었는데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대할 때 젊은 30대의 이 대표는 눈물을 흘립니다. 맞죠? 그래서 경선 때도 이제 똑같이 천안함 유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을 저희가 똑같이 봤었는데, 글쎄요, 10년 전,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 26살이었겠죠? 그러면 당시에 이제 희생된 장병들이 대체로 그 또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공감대가 더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사과한 부분에서도 제가 봤지만 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 뒤로 이제 예우를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뒤로도 사회 논란들을 보수 정당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싸워왔느냐라는 이제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어떤 그 유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은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시작됐던 광주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우선 광주를 먼저 찾아뵙게 되어서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광주의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을 것이고. 김광선 변호사님, 네. 특히 이제 뭐 광주나 호남 이쪽에서 뭐 출마도 직접 해보셨던 경험도 있으니까 이 대표의 지금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당 대회에서 상당히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전당대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대표 된 이후에도 이제 어떤 행보 자체를 보면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의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 견해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천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안보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견해를 명백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제 당대표 이전 행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많이 주목할 만하고 또 이준석 대표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앞으로 어떻게 대권과 관련해서 당을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또 재평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전에 당권 후보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뭐 경험, 경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도 당대표 된 다음에 굉장히 A 범절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차리면서 굉장히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경륜을 보충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정치인, 특히 변화와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 그런 기존 정치인과 같이 가면 사실 뭐 굉장히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따릉이로 출근했던 이 대표가 오늘은 백신 휴가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백신 접종 예약 완료 인증샷을 게재했죠. 지난 1일에 오늘 이제 접종 후에 휴식 공개 일정을 없다. 당 대변인은 토론 배틀 관련 당직자들과 회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김병미 전 비대위원님, 네. 이 백신 휴가 이거 뭡니까? 보통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났을 때 이 몸에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백신 휴가에 나서겠다는 건데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오늘 접종 맞고 나면 오늘은 좀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음 날이 정말이지 힘들었던 터라 이 백신 휴가 일정을 아마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지금 얀센 백신 접종 맞은 젊은 청년들에서 이상 반응 고열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건강하고 젊을수록 이게 조금 더 몸살 나고 아프고 열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위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접종 잘 맞고 또 면역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면서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가 워낙 또 방송을 많이 했고 젊기 때문에
형 동생 하던 이 주변 지인들이 좀 호칭에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로 간에 존댓말은 하세요. 어떻게 대접은 받으세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는 항상 이제 서로에게 이제 경어를 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진짜 당 내든 어쨌든 뭐 같이 정치하던 정치인들이든 형동생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호칭에서 헷갈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뭐 칭찬 일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제 첫 공식 최고위 있었는데 이재명 기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공개된 시간에서 이 대표가 그 최고위원이 다 있는 데서 인선과 관련돼서 쓴소리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최고위원회라는 게 어쨌든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거기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이 나갔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주말에 인선이 있었죠. 하나가 이제 황보승 의원을 수석 대변인 임명한 거, 그리고 서범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 임명한 거, 두 가지 인선이 이제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 전에 나갔었는데, 글쎄요, 당대표 비서실장은 어차피 당대표가 가장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수석 대변인만 하더라도 이제 당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전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되면 최고위원이 형해화된다,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최고위원들과 상해에서 결정해달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도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고,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2014년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사실상 순수 집단 지도 체제였죠. 당대표가 한 명 뽑히고 그다음에 2, 3, 4, 5 등이 최고위원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서 이제 대표 먼저 뽑고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를 따로 뽑는 게 대표에게 힘을 더 많이 실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첫날 회의부터 이제 대표의 약간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최고위원들이 본인들과 상의 없이 인선한 것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풀어가는 이준석 대표의 방식은 좋았다. 이준석 대표가 결국 사과를 한 거죠. 최고위원들과 더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문제 제기에 풀어갔던 이준석 대표의 방식은 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이 대표가 일종의 견제구를 날렸다라는 멘트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전 총장이 자체 발광인지 반사체인지 지켜봐야 한다. 문정부 모순 부각돼야만 빛을 발하는 상황이다. 일자리나 경제 문제 등이 부각되면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MBC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입당을 놓고 밀당을 벌이는 약간 모양새가 이 대표와 윤 총장 측 사이에 밀당 분위기가 형성돼 버렸어요. 타임테이블이 서로 다른 것. 이건 명확해 보여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검사에서 정치인으로의 전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 대표의 이 견제고 윤 전 총장의 다른 타임테이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지난 20대 중반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영입이 돼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말하자면 이제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오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혹여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머리와 말 속에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가끔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곧 말하자면 이제 정치 테크닉에 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이제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확고부동한 플랫폼의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제 다른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들어오라는 이제 메시지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율사 출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이 돼야지만 자신이 이제 반사체로서 지금의 지지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 새로운 대선 후보들이 부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율사 출신들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평생을 이제 검사로서, 검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마치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에 의해서 끌려간다든지 윤석열의 타임테이블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이 끌려간다든지 이러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선언이다. 선언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리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야권발 변화와 쇄신이 여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주제는 위기의 여권과 쇄신 회오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준석 효과가 야권의 대선 주자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권의 대선 주자 중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박용진 의원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멤버 출신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 재선 의원이죠. 6.1%의 지지율. 지금 이 그래프가 놓인 순서만 보자면 박용진 의원의 오른쪽으로 추미애, 심상정, 정세균, 이광재, 굵직굵직한 내로라 하는 박용진 의원의 정치 선배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박용진이 3위다 라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박용진 오른쪽에 추미애, 심상정, 정세균, 이광재가 놓여있다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야권에서 불고 있는 어떤 젊음의 혁신의 바람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 또 젊은 바람 원조는 김병민 비대위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의 두각. 저는 박용진 의원의 두각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정치라고 해서 물리적인 나이만 젊다고 국민들이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권의 벽이 있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을 때 국민들이 응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고 박용진 의원이 이 자리에 앉으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리한 이슈였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용기 있게 나서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박용진 의원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 똑같은 목소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왔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은 당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당을 떠났던 적이 있었고 정선호는 문자폭탄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통탄하는 목소리들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나이의 젊음을 떠나서 할 말을 분명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신 있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각광받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젊은 세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에 갈망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대 때부터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영선 의원의 돌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조 영선 의원의 돌풍을 보여줬던 게 박용진 의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대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 한참 하면서 했을 때 박용진 의원님 얘기했지만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쌓여가는 길들이라 저는 바닥에서부터 성장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멋지게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우뚝 서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지만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좀 보여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30%가 넘고요.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앞서 얘기 나왔지만 5.5%의 지지율을 받습니다. 이 5%가 넘는다는 것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도 꽤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군요.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심상정, 정세균, 이광재 등의 대권 주자 등 지지율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무슨 개파, 유력 정치인의 지원 이런 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승부를 보려고 하고 또 그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수성가형 정치인 이런 사람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한국 정치 한번 싹 바꿔보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나온 김에 얼마 전 권익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고 송영길 대표가 전부 출당 권유를 했는데 그중에 7명이 버티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버티기 나선 7인 김한정 의원, 김회재, 윤미향 의원, 김수홍,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의원 12명 중 7명 절반이 넘지요. 탈당을 거부하고 소위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의 결단이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버티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 지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곤란하죠, 사실. 네. 일단 당 지도부는 출당보다는 뭔가 배려를 해서 자진 탈당이라는 카드를 오히려 배려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당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당 자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물론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복당될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또 어떠한 정당에 있어서 탈당 전력이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경선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물론 당의 어떤 방침에서 탈당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약점이 되면 경선 탈락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근데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12명 중에서 상당수 많은 의원이 현 대선 관련된 캠프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현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 지도 대권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서 어떠한 정책을 위반한다랄지 아니면 조직을 꾸린다랄지 그러면 사실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건 또 다른 악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권 후보들도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송영길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저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사실은 물론 억울한 의원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이제 손방망이로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 당내에 내부 분란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도 권익위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맡겼는데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국민의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방침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의당도 전현희 위원장의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회피 조치 대상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폭탄 던진 셈이 된 만큼 당의 충성심이라도 보여주기 위한 뜻 아니겠나라고 의아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권익위 관계자, 민주당 부동산 조사할 때 민주당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결과 발표 뒤에도 압박이 상당하다. 전 위원장이 방어막 역할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라는 일종의 폭로 아닌 폭로도 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조사 때, 그 다음에 다른 당 조사 때도 참여하지 않았다가 왜 유독 국민의힘 조사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의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일관성 있는 직무회피 신청으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일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역시 전현희 위원장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조간신문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두 신문 사설에서 모두 다 전현희 위원장 빠져라 라고 사설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위원장이 없어도 부동산 조사가 권익위에서 나름 해왔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조사든 아니든 간에 굳이 국민의힘 조사에 전직 민주당 의원 출신이 참여하려고 해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이유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한 것은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봐줄 수가 있으니까 직무를 회피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잘 봐줄 수가 있어서 직무 회피를 한 것이고. 팔이 안으로 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당이니까 민주당 출신이니까 국민의힘을 더 가혹하게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회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잘 봐줄까봐 직무 회피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더 가혹하게 할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보자면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때는 법적으로 보자면은 직무 회피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더 가혹한 잣대로 엄격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현희 위원장께서 그런 국민의힘의 우려를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직무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재수의 돌직구?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현희 위원장 빠져라.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던 잣대와 기준 그대로 국민의힘에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말끔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 좀비속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통적 의미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매년 하게 되는데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땅 부자도 많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물 상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한테 부동산 부자 정당, 땅 정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법도 없는 법을 위반하면서 감사원에 그걸 하라는 등 또 국민권익위에 냈는데 직계 좀비속 조사를 하려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 제 아이들 거 제가 그냥 그 사인해가지고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족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저는 그 시간 끌기다. 또 이게 지나면은 흐지부지 되겠지. 이런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국민 분노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제대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대표 발의하세요. 그렇습니다. 법안 성안 작업이 거의 다 됐는데 이번 한 번만 하지 말고 이거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지금 다음 주에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국회 때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사전정보 가지고 돈 벌지 않도록 부동산 상가 가지고 돈 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제도적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신 있고 떳떳한 전재수 의원이 내친 김에 대표 발의까지 해서 여야 가리지 말고 아예 부동산 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대표 발의. 그리고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을 양쪽에 다 돌직구를 알렸어요. 그중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의원님들 중에서 앞장서서 이름 대고 이렇게 전현희 빠져라 한 분들 없거든요. 지금까지. 전현희 빠져라, 위원장 빠져라. 전 의원의 돌직구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기자. 전 너무나 아까 얘기했지만 상식적인 얘기다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대신 욕을 먹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죠. 좀 얘기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사실 근거도 없는데 굳이 감사를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뒤쳐낸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욕을 먹어야 될 걸 전현희 위원장이 괜히 회피를 안 한다고 해서 좀 논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를 하고 어차피 지금 이게 민주당뿐이 아니라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또 뭐 정의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까지 비교섭 5당도 역시 회피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를 해야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얘기를 보태면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말 사안이 아닌 거죠. 앞으로 두고도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서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권익위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또 좋은 아이디어까지 더해서 풍성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8시 50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